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주한미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호주 훈련장에 주한미군 훈련장에? 사령관이 짜잔 나타나서 무슨 뜻일까요? 왜냐면 불안한데. 잘 보시면 동북아시아에 나토 같은 게 없어요. 그 기능을 할 만한 사령부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현재 미군의 어떤 핵심 전력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천조국 명성에 걸맞게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핵부터 재래식 전력까지 사실상 세계 최강이에요. 물론 이제 지난 9월 3일에 중국이 열병식 때 네. 여러 가지 첨단 무기 보여줬지만 중국이 사실 바짝 쫓긴 해요. 근데 아직도 미국을 뛰어넘기 힘들어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사실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도 제일 많고 네. 물론 이제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만들었지만 네. 일단은 지금 미국 공군 해군이 스텔스 전투기 다 갖고 있죠. 그다음에 스텔스 폭격기도 있죠. 네. 스텔스 폭격기 B2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투입했던 네. 거. 저는 실제로 B2 폭격기 비행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어디 그 에어쇼 가셨어요? 네, 그 영국에서 이제 에어타투라고 리아트 에어쇼 때 가서 처음 제가 2003년에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사실 웬만한 전 세계 전투기 거의 다 봤는데 네. 이 B2가 들어오는데 야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니야. UFO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뭔가 압도하는 느낌이 있군요. 그거 보기 그때- 힘든데 진짜 보셨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영국에서 했던 그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업적인 에어쇼가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제 군용기들을 보여주는 에어쇼였는데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잔디밭에 활주로 옆에 잔디밭에 사람들이 이제 도자기 깔고 쫙 이제 앉아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보는 거예요. 네. B2가 들어오니까 그 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나도 모르게. 네, 저도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놓고 저도 박수 쳤어요. 아니 그 날아가는 것 자체가 그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할 정도. 왜냐면 이제 기존의 이런 비행기들하고 이제 생김새가 다르니까 네. 옆으로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압감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와, 저 에어쇼 많이 갔는데 블루 엔젤스도 봤고 뭐 네. 에어포스 썬더버드도 봤고 B2 한 번도 제 살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되게 부럽네요. 네. B2라는 게 보기 B2는 힘들어요. 보기 힘든 거 아니에요? 에어쇼 보통 그 투입 안 시켜요. 또 그렇고 1조 원. 한 번 뜰 때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텔스 폭격기잖아요. 네. 그래서 B2 스텔스 폭격기는 한번 출격하고 오면 이 도장, 이 스텔스 도료를 뿌리기 때문에 네네. 그걸 다 봐요. 이제 까진 데가 있으면 다시 색칠하고 아.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감쪽같이. 네. 그래서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많이 이제 보기가 힘든데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 잘 보시면 네. 그 이제 외국 정상들 오는데 거기 B2 폭격기 모형이 있어요 지금. 아, 그 책상 위에 있는 그게 그거예요? 네, 모형 있고. 모델. 그래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B2 폭격기 얘기했잖아요. 약간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 판매 안 하잖아요. 해외 못 팔죠. 그쵸. 그리고 예. 생산이 끝났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한테도 안 넘겨요. 네, 이스라엘한테도 안 그거는 넘겨요. 이스라엘한테도 안 넘긴 거는 음, 정말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네. 오로지 미국만 갖고 있는 네, 유일한 미국만. 무기. 이번에 이란 40시간 네. 이렇게 뭐- 한 번도 장애 없이 중간에 주유하고 되게 비행기 중에 되게 위대한 비행기죠. 아, 미국만 만들 수 있는 비행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이 잘 보시면 전략 핵무기들이 있습니다.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있고 근데 전략 폭격기 있죠. 이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도 네. 세계 최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배치되어 있는 네. 핵탄두 수도 가장 많아요. 지금 1770기 정도 언급을 하는데 아, 그 과연 숫자 정확할까요? 그거 다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미국은 공개를 해요. 공개한 숫자는 네, 그거예요. 그 정도 된다는 거. 그럼 한 2배라고 봐야 되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창고에 있는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압도적이죠. 네. 비교의 대상이 없죠. 2등은 그 압도적으로 적어요. 러시아가 핵 전력으로 봤을 때 2등인데 재래식 전력으로 했을 때는 안 돼요. 재래식 전력은 여전히 미국이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지금 경쟁 상대가 없는데 네. 요즘 중국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죠. 음. 인도 태평양상에서 군사력은 지금 중국군이 점점 압도하고 있어요. 태평양에서는. 네, 왜냐면은 중국은 앞마당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근데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 네, 좀 벌어지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군력을 더 높이고 있다는 뜻인가요?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해군력뿐만 아니라 공군력도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공군만 말씀드리면 네. 저도 최근에 이제 9월 3일 열병식 때문에 자료를 찾다가 처음 알았는데 네. 지금 중국 공군 해군 항공대의 4세대, 5세대, 5세대가 이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다 합치면 1666대. 그렇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참고로 우리 공군이 네. 4세대, 5세대 전투기 다 합치면 260대밖에 안 돼요. 좀 그리고 많았네요.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330여 대, 4세대, 5세대. 신빙성을 갖는 자료들, 예를 들어 네. 밀리터리 밸런스라든가 네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들 종합해 보면 아,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거 중국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건 참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일본 방위백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올해 방위백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이 공개를 시원하게 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 수치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은 오신트라 그러죠. 네. 예, 공개된 정보를 갖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추산해서 맞춰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역추적해서. 네. 네. 드론도 잘 알잖아요. 압도적으로 이번에 드론. 드론. 네, 우리 차량용 드론 다중산이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그런 드론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제작하는 공장이 어마어마해요. 네. 지금까지 핵심 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 드론, 우주, 사이버. 요즘은 이런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신흥 전력 분야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1등인데 중국이 바짝 이제 추격해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영역이 한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기존에는 우리가 잘 보시면 육해공만 생각을 했어요. 네네. 지금은 육해공, 우주공간, 우주. 그다음에 우주군. 사이버 전자기전 영역 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어로 했을 때 다영역 작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이 다영역 작전 개념도 미군이 처음 만들었어요. 오퍼레이션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군이 처음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5개 영역에서 지금 굉장히 미중 간의 군사적 경쟁이 치열해요. 특히 우주 사이버는 거의 뭐 중국도 이제 많이 근접해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대만 쪽에서 사실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연구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대만은 이제 어차피 적이 거기 그렇죠. 때문에 가서 만나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아직 전자기전, 사이버, 우주는 아직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기엔 좀 거리가 있다. 멀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전자전 분야예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뭔가 적을 마비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도 세계 1등이에요. 사이버 공격으로? 사이버 공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레이더를 교란한다던가 네, 통신을 네. 교란한다던가 네. 이런 측면은 미국 1등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건 그것도 분야별로 모든 게 1등이라는 거는 여전히 디폴트인 것 같고 네. 중국이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지만 좀 시간이 여전히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이거 같아요. 중국은 물론 이제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기술 개발을 하지만 사실 이제 전쟁을 뒤엎어 버리는 건 창의적 사고예요. 근데 미국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 사회를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산업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게 사실 전쟁과도 연관이 있어요. 오면서 들었던 무슨 놀랄만한 그런 기사인데 MIT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21세.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남자가 네. MIT 중퇴하고 무기 회사 저도 봤어요. 차렸어요. 네. 네. 드론 회사. 네. 자기가 그냥 공중파에서 미안한데 수백만 드론 제작해서 네. 요즘은 전쟁 이 형식이 달라졌으니까 수백만 개 아주 싸게 네. 저렴하게 제작해서 어디 전쟁터나 문쟁터 보내면 그런 산업적인 인프라 한 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것 지금 개발 중이다. 그래서 막 샘플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거 뭐 좋아야 되는 것인가 좀 무서워야 되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잘 보시면 안두리를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미국이 지금 새로 떠오르는 방위산업 스타트업 기업인데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방위산업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인데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자꾸 격차 이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니까 그럼 우리가 3D 프린터 로봇 이용해서 저가의 미사일을 많이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사실 이제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그리고 심지어 큰 남자 아까 말한 그 남자가 미국 육군 정부 육군하고 맞아요. 계약 맺었어요. 아, 그래요? 21세 남자가. 그러니까 민간 스타트업이 이걸 개발해서 국방부와 계약을 맺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냉전이 끝나면서 한 10개 되는 방산업체를 M&A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 아주 일례가 우리가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잖아요. 네. 과거에는 로키드사가 있었고 마틴사가 있었어요. 따로따로. 근데 인수합병 통하면서 로키드 마틴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폐해가 생기냐면 군이 방산업체에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10개 업체가 막 경쟁하면서 해서 군이 입맛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네. 근데 지금은 한 5개 되는 업체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군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산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각 군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과 연구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산업체들 힘을 빼겠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도 하고 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뭐 단독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그 미군의 국방 전략 NDS에 뭐 초안이 나왔다 이러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일단 중국 견제 그리고 본토 방위 이 2가지 축으로 대략 이제 드래프트를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였고 네.
최근에 또 폴리티코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간 보도가 나왔는데 역시 NDS 관련해서요. 뭐 중국도 아니고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전쟁 가능성 그거는 물론 두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본토 방위다. 이렇게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폴리티코를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초안이라고 하지만 이게 점점 이제 고립주의, 소위 말하는 이제 고립주의로 가는 건지 뭔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지금 아직 전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라서 그렇죠. 뭐 딱 잘라서 이제 말씀드리긴 모호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정말 오지 말아야 할 상황이 점점 오고 있구나. 이거 같아요. 점점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들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우리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아. 돈 쓰고 싶지 않고. 네, 돈 쓰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대신에 지금 미국의 문제가 되는 사안들, 예를 들어 마약 문제 네.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선택적 개입, 네. 마약 문제의 네. 개입, 이거 뭐 전쟁 말고. 네, 그런 거 그래서 있어요. 사실 이제 미군이 과거에도 마약과의 전쟁을 사실 비밀리에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넷플릭스에 유명한 그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나르코스인가? 거기도 보면 이 미군들이 알게 모르게 개입이 돼 있었던 게 많았어요. 음. 근데 지금은 아예 이걸 대놓고 네. 하겠다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 이기행정부 보시면 이제 펜타닐 문제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미군이 하겠다. 개입을 해서 억제를 하겠다. 그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굉장히 긴장 관계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배를 폭파했다라는 네. 기사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군의 사용 용도를 국내 문제에 좀 많이 집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그런 게 보여요. 네. 미군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군도 보내지 않겠다. 네. 우리는 대신에 항공 자산 이용해서 정보 감시 역할만 해줄게. 유럽이 알아서 해. 네. 이런 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런 안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쭉 빠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땐 우리가 알던 기존의 미국과는 이제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네. 외로워지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핵 우산부터 해서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뭐 대만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한반도에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이러면은 미군이 든든하게 우리 안보를 지켜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점차 이제 약간 한 발씩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렇죠. 드니까 다시 뭐 닉슨 시대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럴 한 발씩 수도 있죠. 빼는. 네. 실제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트럼프는 왔다 갔다 나 전쟁 싫어, 개입 안 할 거야 하면서 뭐 이란 폭격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한 가지의 모습으로 트럼프를 설명하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기조 자체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일기 행정부 때도 사실 잘 보시면 지금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바이든이든 오바마 행정부든 뭐 더 올라가면 조지 W 부시든 미국이 개입해야 될 땐 개입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선택적 개입 그리고 최대한 군사작전 하더라도 짧게 그게 주요 테마예요. 짧게. 치고 네. 빠지는 거.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끌어봤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이전 정부들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동맹국들은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잘 보시면 국방 예산 물론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 때 그게 나왔지만 다 이제 올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비 올리면 어찌 됐든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죠. 네. 좋은 무기는 다 미국제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팔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사우디에 뭐 사드 팔고 여러 가지 팔았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어떤 대통령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었어요. 판넬에 자기가 판 물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 빈살만 있는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야 세일즈맨이구나. 조금 민망한데요. 비즈니스맨이구나. 네. 약간 이런 생각했죠. 일단 이번에 그냥 NDS만 보더라도 네.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국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본토방위만 한다고 해서 저 태평양 건너서 저쪽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 이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영향은 여파는 다 밀려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일기 때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 보면 이게 미국의 약간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그런 사람도 있었죠. 뭐 네네. 존 볼튼도 있었고 막 네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참모들 보면 이제 트럼프를 신봉한 사람들밖에 없고 지금 미국의 군사 개입은 이제 트럼프 뜻대로예요. 이거 봤을 때 네.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이 막 했을 때 갑자기 전격적으로 한 것도 보면 기존에 있던 참모들 배제하고 네. 다른 이 전통적인 미 공화당의 전통적인 개입주의자들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주의자들. 이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했을 때 나한테 뭔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즉흥적인 결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 5월에 이 마이클 워치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이 잘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 국가안보보좌관 미국에서 사실 국가안보 전체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자리 그렇죠. 인사인데 네. 잘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이 마이클 워치가 네타냐후 총리와 네. 이란 공격에 대해서 뭔가 것이 아니냐. 음, 그에 대해서 분노해서 나는 전쟁하기 싫다는데 너는 전통적인 그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이런 거 개입하려고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로라 루머 등등 나오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이 국가안보보장을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이란 공습에 같이 개입을 하니까 이런 모순이 없는 거죠. 도대체 이 트럼프가 전쟁에 개입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의 어떤 기분? 네. 오늘의 마음? 뭐 이런 건가? 그때마다 달라요.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결론이에요. 모른다. 미래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인 거죠. 동맹국들이 봤을 땐 예측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주한미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네. 지금 뭐 전략적 유연성 얘기 많이 나오고 이번에도 다시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적 유연성에 가진 함의를 뭘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 뜻한 게 뭐냐면 네. 기존의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보통 KTO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줄여서 네. 한국 전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전구에 대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고 사령관이고. 근데 지금 이제 미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병력이나 자원이 제한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자꾸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주한미군은 KTO에서 북한을 막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라크 전 때 병력을 빼서 이제 파견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네. 그 뒤로 이제 주한미군이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최근에는 저는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주한미군들의 병력들이 사실 되게 유연성 있게 여러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움직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전투기들이 갑자기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태국으로도 날아가고 막 이래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동대로.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암암리 이미 진행 중이고. 이미 2003, 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미 네. 엎질러진 인물. 네. 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막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는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안심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네. 두 가지가 걱정이 되죠. 일단 주한미군은 사실 6.25 전쟁 이후부터 계속 주둔했지만 병력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아, 예. 쭉 줄어들었어요. 지금 28,500이 네. 계속 계속 줄어들었어요. 네. 시기별로.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병력도 약간 뭔가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좀 보여지고, 더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새 국방 전략이 네. 일단 일부만 나왔지만 네. 네. 다 나왔을 때 동맹국에 대해서 뭐 어떤 안이 됐든 과도한 요구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되는 건 지금 뭐냐면 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보다는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주한미군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군도 적극 동참해라. 그렇죠. 벌든 쉐어링이 돈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 군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것까지 걱정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지금 오히려 화두는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온 동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군이 갖고 있는 병력이라든가 능력이 봤을 때 중요하죠. 또 한국은 뛰어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오히려 지금 전략적 유연성보다는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걱정이 최근에 뭐 이런 관련 책들도 수년간 많이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예를 들어 뭐 대만을 네. 공격한다면 전쟁이 일어난다면 네. 당연히 주한미군은 빼가서 같이 가담하려고 할 테고 그렇다면 과연 한국군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미국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여론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 한국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관련된 책, 뭐 논문들, 네.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순화된 표현으로 한국군의 지금.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과거 이제 우리 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했듯이 음,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지금은. 그래서 우려하고 계시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순화된 표현으로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이제 좀 푸시를 세게 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호주에서 탈리스만 세이버 2025라는 호주 군의 연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나라가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병대 해군이 갔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그때 뜬금없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짜잔 나타났었어요. 아, 호주예요? 네, 호주 훈련장에 훈련장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짜잔 나타나서 네. 이제 코인을 주면서 이제 수고한다 악수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은 네. 모자가 한 4-5개 돼요. 이름이 여러 개죠. 네, 주한미군 직함. 사령관 모자가 있고 유엔사 사령관이 아. 있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주한미군 최선임 장교. 그래서 미 국방부의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3개까지는 알았는데 4개까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주한미군 최선임 장교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어요.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미 국방부의 사무를 일부 대신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갑자기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호주에서 하는 훈련에 나타났다는 건 왜일까? 무슨 뜻일까요? 왜냐하면 불안한데. 호주가 유엔사 회원국이에요. 네. 그리고 호주군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 뭐 군사 훈련한다. 네. 일부 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보시면 동북아시아에 나토 같은 게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 기능을 할 만한 사령부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그게 유엔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 유엔사를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요 지금. 네.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영향 미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유엔사가 그런 대항할 수 있는 사령부로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엔사에 보면 영국, 프랑스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도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 뭐 호주, 네. 뉴질랜드 그런 나라들 있어요. 그걸 한 번에 모아서 지휘할 수 있는 게 유엔군 사령부예요. 그 회원국들을 다 모아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엔사 재편 과정이 그동안 몇 년 사이에 쭉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유엔사에 어쩌면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네. 최악의 상황에는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볼 수가 있죠. 당장 뭐 평택이 가장 상징적인 곳이지만 주한미군이 거기 있고 네. 우리나라 영토에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하나 기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한미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있고 네.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후방 기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후방 기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한국이 전쟁이 나면 병력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으로 모여서 집결해서 아. 하나씩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오키나와 네네. 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그 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데나 기지라고. 기지 있죠. 그 유엔사 후방 기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일본에서 가장 큰 공군 기지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탄약고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엔사 같은 경우에는 롤에 따라서 네네.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모자 쓰느냐에 따라 이 역할이 좀 유동적으로 그래서 변화하는군요. 지금 유엔사 같은 경우 2, 3년 전부터 참모진들을 과거에는 이제 미군들이 많이 했는데 네. 유엔사 회원국 군인들이 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아. 활성화 작업을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심상치 않죠.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미군이 직면할 가장 큰 문제, 뭐 이미 인력 문제는 네. 말씀을 하신 거고 기술, 재정, 또 여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가장 큰? 저는 돈이요. 역시 돈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실 올 상반기에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 상환 비용이 군사력 유지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국의 패권이 상실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미 국방비에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이 지금 이제 상환해야 될 돈이 네. 미 국방비 천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패권 상실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빚을 갚는데 이제 국방비를 만약에 초월하게 돼버리면 이제 국방비 돈을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모병도 할 수 있고 네네. 다 할 수 있어요. 기술도 개발할 수 있고. 근데 네. 돈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제 진짜 최악의 경우 징병제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그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싫어요. 절대 반대. 열사 반대하죠. 그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그 이자 그 돈 내는 것만 지금 이제 1,000조에 육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사실 네. 미국의 가장 큰 문제죠. 빚은 정말 우리가 들어도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많고 달래는 이자 비용만 해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라고 해서 이게 전체 어떤 재정의 문제, 예산의 문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결국은 돈 문제네요. 돈이 있어야지 군사력이 됐든 뭐든 채울 수 있는데 네. 지금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계속 쌓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렇죠. 힘은 네. 경선 권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 예. 네네. 이해돼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는데 네. 방법론이 관세는 방법론은 아니죠. 좀 네. 문제가 있고. 그런 거죠. 네. 오늘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미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